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용만의 한국 정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위 친박 비리 게이트가 터진 뒤 여야의 대응이 이상합니다. 여당은 상설특검을 주장하고 야당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원래 특검은 야당의 단골 메뉴인데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 이유는 현행 상설특검의 임명권을 사실상 대통령이 갖고 있고 수사기관이나 규모 또한 대단히 작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는 상설특검법에 야당이 동의해 합의 처리한 결과입니다. 뒤늦게 발을 구르고 있겠지만 평소 무슨 생각을 하는 야당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귀로만 듣던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국민TV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기업과 사업체, 그리고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주세요.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 또는 지역번호 02-3144-0933번으로 연락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가 난 지 거의 1년이 되어서야 어렵게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특조위의 활동을 무력화하려고 해 특조위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조위의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과 이혜령 수녀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권영빈 소위원장님께 제가 좀 예. 질문을 좀 많이 드려야 될 것 예, 같은데. 그러시죠. 지금 농성하다가 오셨죠? 예, 제가 광화문에서 농성하다 오는 바람에 복장이 좀 편안한 복장입니다. 예, 양해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하루 전에 녹화를 하기 때문에 오늘 화요일인데 지금 예. 어제부터 시작했나요, 농성이? 그렇습니다. 월요일 날 1시에 예. 위원장 기자회견을 하고 예.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농성이 지금 진행됩니까? 일단 뭐 언제까지를 정한 거는 없고요. 예. 다만 5월 1일까지 예. 대통령께서 결단을 하시고 그에 대한 답변을 주십사 이렇게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 일단 5월 1일까지는 이석태 위원장이 저희 상임위원, 비상임위원들과 함께 광화문 광장에서 농성을 하면서 그 답변을 기다릴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5월 1일 이후는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 전에 이석태 위원장께서 대통령 면담 요구도 한 것 같고 몇 차례 했었죠. 예, 2번 정도. 그런데 했습니다. 지금까지 예. 이석태 위원장이 그 대통령을 만난 적은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아쉽게도 예. 그 위원장이 대통령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요. 예. 저희가 이제 임명장을 받을 예. 때 예. 한번 만나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희 임명권자가 이제 대통령이시라 그 청와대에 가서 임명장을 받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해외 순방 중에
국무총리를 통해서 임명장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통령을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사진을 봐서 지금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본 거예요. 예, 그 임명장을 이완구 총리한테서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 지금 이 특조위 특별조사위원회죠. 예, 특조위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독립된 기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 산하에 예. 독립된 기구죠. 대통령 산하는 아니고요. 대통령 산하는 아닌가요?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예. 완전히 독립된 기구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정부 기구 중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원 같은 경우는 독립기관이지만 소속은 대통령 그 소속인데요. 저희 특조위는 그런 소속 자체가 없습니다. 어찌됐든 대통령과 사실상 그 교감을 나눌 수밖에 없는 임명장을 일단 대통령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직인데 아직 한 번도 위원장과 대통령이 얼굴을 마주친 적이 없다는 네, 게 만나 뵌 적은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거 참 심각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지금 특별조사위원회 이 특조위가 출범한 게 지금 정확하게 임명장 받은 날을 출범한 날로 봐야 되나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활동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아, 지금 활동- 말씀하신 것처럼 예. 활동 기간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후 1년 이내로 한다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특조위에 아직 공식적으로 결의한 입장은 아닙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물론 그것도 정확하게 확인한 건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아직 출범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조직이 출범했다라고 하려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출범식을 하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출범식을 하는데 그 출범식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기본적으로 인적, 물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일단 시행령이 확정되고 그다음에 시행령에 근거해서 인원을 뽑아서 민간 조사관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사무실과 예산이 확보될 때 그때 출범식을 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출범을 선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현재 저희 특조위에서 갖추고 있는 것은 지난 4월 9일 날 명동 성당 앞에 있는 나라 키움 빌딩에 입주한 것, 그러니까 사무실에 입주한 것 하나만 있고요. 예. 시행령도 확정이 안 됐고 그래서 그 인원을 직원들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다음에 예산도 확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저희는 아직 출범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이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걸 또 나중에 또 정부에서 또 트집을 잡을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 예를 들어 정부에서는 임명장을 줬으니까 출범한 거다. 또 이런 식으로 예. 주장을 할 수가. 그런 입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법률을 해석하는 입장에 따라서 임명장을 받고 3월 9일 날 저희가 위원회에서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출했는데 그때부터는 출범한 거다 이런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 확정 후에 인적 물적 체계를 갖췄을 때가 출범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다른 건 떠나도 시행령 정도는 확정돼야 인정할 수 있다, 출범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입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입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 내부의 다수의 입장은 시행령이 확정된 다음에 인적 물적 체계를 갖췄을 때다라고 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광화문에서 농성을 하면서도 아직 출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 전에도 이제 위원장의 기자회견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 농성하고 계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석태 위원장 농성하고 있고요. 박종훈 상임위원과 제가 그러니까 동참하면서 일단
그 농성에 참여하고요. 어제 그래서 3명이 같이 잤습니다. 예. 그리고 비상임 위원들은 이제 수시로 농성장을 찾아서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오늘 1시에는 그 위원장 농성을 지지하는 비상임 위원 6분이 그 지지 성명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 9명 정도가 농성을 지지하거나 직접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야당 추천 위원들까지 해도 지금 한 20명이 채 안 되죠? 그 전체 위원은 특조위 위원은 17분입니다. 예, 17명. 예, 그 중에서 유가족 추천 3분, 그 다음에 대한변협 지명 2명, 대법원장 지명 2명, 여당 추천 5명, 야당 추천 5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예. 각 추천 단위별로 상임위원이 1명씩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임위원별로 역할도 또 따로따로 규정을 했고요. 그래서 가족 추천, 유가족 추천 상임위원 지금이 위원장을 맡고 예. 현재 이석태 위원장입니다. 그다음에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현재 예. 조대한 부위원장이시고, 예. 대한변협 지명 상임위원이 안전사회 소위원장을 맡으시고, 대법원장 지명 소위원장이 지원 소위원장을 맡으시고, 야당 추천 상임위원 전데요. 제가 진상규명 소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사회 소위원장은 박종훈 상임위원이고, 지원 소위원장은 김선혜 상임위원입니다. 그 제가 기구표를 그렇지 않아도 저 여기 오기 전에 한번 살펴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상임위원회가 3개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3개 소위원회입니다. 소위원회. 소위원회. 예. 소위원회 위원장 3분 중에 예. 지금 2분이 농성에 참여를 하고 계시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장과 예. 2분의 소위원장, 사실상 뭐 조직이라고 해봐야 지금 위원 17명밖에 없는데, 예? 그런데 핵심 멤버들이 다 농성하고 있고 예. 조직은 뭐 아무것도 지금 없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요. 현재 그 위원 17분은 임명장을 이제 전달받았으니까 임기는 법에 의해서 1월 1일부터 2015년 1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됐고요. 예. 그래서 17분의 위원이 그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견 공무원 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위원들 중에 10명이 임시 지원단 형태로 존재하고요. 이분들은 지금 파견 공무원과 임시 지원단은 그 실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출범할 때까지 그 돕는 역할. 그래서 이름도 임시 지원단으로 정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현재 그 위원회는 이제 전원위원회라든가 아니면 소위원회 이런 회의를 하는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참 제대로 출범이나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 아까 지금 특조위 위원들 쭉 예.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그 위원들 구성할 때부터도 사실은 좀 말이 많았잖아요. 특히 그 여당 추천 위원들에 예. 대해서 좀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분들은 어때요? 지금 스탠스가? 저희는 이제 뭐 구성 당시에는 이런저런 뭐 이야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언론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현재 위원회가 임명장을 받고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마당에 저희는 위원회 내부에 여러 가지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분들이 특별히 어떤 추천 단위를 대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 아니고, 저 역시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지만 제가 야당을 위해서 이 특조위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특조위원 17분은 모두 특조위 활동을 위해서 그 힘을 모으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 생각이 대립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 어떤 형태의 조직이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그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그 만약에 의견이 대립되는 게 있으면 토론을 하고 논의를 거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의결 종족수를 따르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특조위가 이게 구성이 다양한 그 위원들로 이제 위원들이 계셔서 그 오히려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밖에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뭐 위원들이 어떤 이 문제가 있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이석태 위원장이 농성을 시작을 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특주위원들 내부에서 의견은 어때요? 지금 구성을 보면은 그러니까 유가족이나 변협이나 야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아무래도 숫자가 한 10명 정도 되고요. 예. 대법원장과 여당에서 추천한 위원이 7명. 예. 지금 10대 7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유가족이나 야당 쪽에서 추천한 위원 그 10분 같은 경우에는 이석태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 좀 지지를 많이 할 것 같은데 예. 그 여권에서 추천을 한 7명 이분들은 지금 어떤 입장을 보이고 예. 계시는지. 뭐 위원장이 농성을 하는데 농성 결심하는 과정에서 뭐 위원장이 고민을 하신 것 같고 박종훈 상임위원이나 저한테는 뭐 살짝 언급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결심하면 뭐 지지한다 이 정도의 의견을 표명했고 그래서 이제 어제 27일 월요일 날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저희가 매일 상임위원 회의를 합니다. 10시에 티타임 형식으로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위원장이 그 조대한 부위원장, 김선혜 상임위원, 그리고 박종훈 상임위원, 저 이렇게 5명이 모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리고 농성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뭐 부위원장께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저쪽의 답을 정부 측의 답을 들어보고 결정을 하는 것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입장을 말씀을 하셨고 김선혜 상임위원께서는 좀 더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제시한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들을 좀 확인해 보고 결정을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그 수정안으로 내놓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그 비판을 하면서 그 입장을 밝히면 좋겠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나머지 비상임위원들한테는 의견을 구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그 그냥 오늘 기자회견을 해주신 비상임위원 6분은 그렇게 지지 입장을 표명하신 거고 나머지 비상임위원 5분은 뭐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로 저희는 그렇게 그냥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뭐 사실은 이게 이제 지금부터 본론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농성을 하는 이유. 예. 일단 시행령 문제가 지금 제일 급선무죠. 그렇습니다. 예, 시행령의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짚어보고 정확하게 비판해보자라고 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예. 저희가 그러니까 시행령을 2월 17일 날 설립 준비단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직 임명장은 2015년 3월 5일 날 받았는데요. 임명장 받기 전에 설립 준비단 형태로 그 출범을 준비하면서 전원위원 모임을 가지고 거기서 간담회에서 전원위원회 간담회에서 그 단일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표결을 해서 다수안이 이제 결정이 됐고요. 그걸 단일안으로 해서 정부에 보냈습니다. 그게 2월 17일인데 그때 이제 예산안까지 포함해가지고 해수부, 기재부, 행자부 이렇게 보냈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한참 동안 아무런 답변이 없다가
3월 11일인가 그 실무자를 한번 만나보자 이런 연락이 와서 협의를 뭐 좀 했습니다. 근데 협의라는 게 흔히 말하는 생각하는 것처럼 주고받고 뭐 이거는 이렇게 고치고 이거는 포기하고 양보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월 25일 날 이제 해수부 장관님하고 위원장께서 만나서 이제 서로 이런 입장을 공유한 게 아니고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입법 예고가 되기 전에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시행령 안을 한번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에 답하지 않고 3월 27일 날 갑작스럽게 시행령이 입법 예고된 겁니다. 그러니까 좀 그동안 그 협의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시행령이 입법 예고됐고요. 그래서 이 상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위원장이 3월 29일 날 이제 이 시행령으로는 특조위 활동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예. 일단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죠. 네. 그러니까 지금 2월 17일 날 그 설립 준비단에서 전문위원 전원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단일안을 사실상 마련을 했잖아요. 예. 이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면 다수파안과 소수파안으로 일단 갈라졌지만 결과적으로는 표결 절차를 통해서 다수파안이 채택이 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에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고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사실상 소수파안을 가지고 온 거죠.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제가 간단히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논의됐던 거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예를 들어 뭐 그 인력 배치 문제 같은 경우도 소수파안 같은 경우는 처음에 소규모로 했다가 뭐 점차 늘리자 뭐 이랬는데 이런 게 지금 정부 시행령 안에 그대로 다 사실상 반영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자기들이 추천했던 위원들이 제시했던 안들이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거부가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그 소수파안을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서 지금 시행령으로 입법 예고를 한 상황인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2월 14일 날 그러니까 저희가 2월 17일 날 그 공식적으로 채택된 안을 보내기 전에 정부에 보내기 전에 2월 14일 날 여당 추천위원 5분이 그 시행령안과 예산안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보냈습니다. 저희는 나중에 알았는데요. 뭐 그 보낸 안하고 그다음에 그 전원위원 간담회에서 제출됐던 소수 입장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보면 그 현재 해수부 입법 예고 안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예. 그 안에 대해서 일단 정부가 어찌됐든 지금 특조위의 그 민주적 내부에서의 어떤 민주적인 절차 다수결에 의해서 채택된 안을 버리고 지금 소수파 의견을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 안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뭐 크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은 뭐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뭐 추가될 부분이 있으면 더 말씀을 해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뭐 기조실장을 새로 도입을 해서 거기에 이제 공무원을 파견을 해서 실질적으로 기조실장이 모든 걸 다 장악하는 결국은 특조위원들이 야당이라든지 유가족이 추천한 위원들이 이제 다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절차대로 하자면은 그 유가족이나 야당이 추천한 위원들에 의해서 특조위 자체가 굴러갈 수 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걸 하지 못하게 기조실장 제도를 만들어서 기조실장이 지금 다 장악을 하겠다. 뭐 지금 그런 안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조사 범위를 굉장히 줄여서 지금 정부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들 그것에 대해서만 검증하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제가 파악을 했는데 그 정도로 보면 되나요? 어떤가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근데 예. 그게 전부라면 내지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저희도 뭐 그 다른 방식으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는데 그런 정도를 넘어서서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말씀하신 부분에 기조실장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이제 조사 대상자인 공무원이 조사를 장악한다. 뭐 이렇게 이미 국민들도 많이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이 그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최근에 수정 논의를 한다고 뭔가 그러면 기획 조정 이런 말을 협의 조정으로 바꾸겠다라는 뭐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해수부 각급 고위공무원 단인데요. 뭐 각급이면 예전에 1급 그러니까 차관 바로 밑에죠. 예. 그러니까 고위공무원을 파견하려고 했는데 그럼 해수부가 문제가 된다면 다른 부처 아마도 국무조정실 정도를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부처에서 파견하도록 하겠다 이런 수정안을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한테는 직접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특조위에는. 근데 그런 입장조차도 저희가 볼 때는 정확하게 그 기획 조정이든 협의 조정이든 정부 부처, 해수부가 아니라 어느 곳이든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 자리는 그러니까 해수부 입법 예고안의 근거에서 보면 그 자리는 모든 업무를 관장합니다. 특조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모든 상황을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세월호 특별법이 만들어진 취지, 그 다음에 그 특조위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주로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무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 대해서 관여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로 보고 저희는 그 인정할 수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차적으로는 이제 진상규명국 아래 조사 1과장을 두면서 조사 1과장을 파견 공무원으로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해수부 입장이.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조사 1과장이 그 진상규명 활동에 대한 선임과입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 활동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청문회 계획도 잡고 특검 요청하는 업무도 하고 그야말로 진상규명에 있어서 핵심 부서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그곳의 과장을 파견 공무원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 담당관, 조사 1과장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특조위 활동을 거의 다 장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일단 그 부분은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어떤 조사 범위. 조사 범위요. 그러니까 조사 범위가 이제 정부 조사 결과 분석, 정부 조사 자료 분석 이런 식의 그 표현을 썼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그 법에는 진상규명 업무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정부 조사 결과나 정부 조사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그 진상규명 활동을 제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이건 정확하게는 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서는 수정 뭐 논의를 하는 것이 그러면 정부 조사 결과 분석, 정부 조사 자료 분석은 정하고 플러스 뭔가 진상규명 조사, 그 다음에 구조군안 작업 조사 뭐 이런 식의 뭔가 이 시혜를 해주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도 그 법문 그대로 특별법 5조에 있는 그대로 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법문에 반하게 법 규정에 반해서 그런 규정을 두려고 하는 의도가 의심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일단 그 두 번째 문제 있잖아요. 조사 예. 범위를 제한하는 부분.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이 지금 시행령에 비해서 상위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지금 위배가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건 그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설령 이런 식으로 시행령 만든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조항 자체가 효과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 그때까지 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또 예. 질질 끌고 뭐 그렇게 갈 텐데 예.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앞서서 이 기조실장이라든지 뭐 예. 물론 기획 조정이 됐든 아니면 다른 예. 식으로 업무 조정이 됐든 표현을 어떤 식으로 바꾼든지 간에 기획 조정 실장과 그다음에 조사 일과장 이런 쪽을 파견 공무원으로 해서 예. 핵심 라인을 이렇게 장악하는 부분은 지금 이 특별법하고는 어떤가요, 관계가? 이 네. 부분은 법과는 지금 뭐 상충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일단 상충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조사 일과장을 공무원으로 할 것인지 민간인으로 할 것인지는 조금 뭐랄까 하위 단계의 문제라고 한다면 기획조정실장 문제는 조금 상위 단계의 문제인데요. 어떤 취지냐면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를 맞이해서 정부의 무책임과 이 구조 실패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서 이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을 하고 대책을 세움으로써 안전사회 건설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쌓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것은 기본적으로 민간 중심의 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특조위는 민간 중심의 조직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특별법에서 위원회의 업무, 특조위의 업무를 소위원회별로 분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소위원장들인데요. 해수부 시행령 안은 소위원장이 할 일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하. 소위원장이 상근직입니다. 매일매일 출근해야 됩니다. 출근하고 있고요, 실제로. 근데 해수부 시행령 안에 의하면 그러니까 소위원장은 가끔 회의나 하고 기획조정실장, 기획총괄 담당관, 조사 일과장 이런 사람들이 올리는 회의 자료나 검토하라고 하는 정도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특조위에서 볼 때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기획조정실장은 그 다음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지금 그 소위원회 위원장을 예. 그 유가족이나 여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추천한 그리고 야당도 마찬가지죠. 추천한 그 위원들이 맡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찌됐든 이분들이 오히려 핵심인데 이분들은 그냥 쉬어라는 거죠. 예, 지금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위원장이 그래서 저희가 특조위에서 만든 시행령 안은 소위원장이 각 국의 업무를 직접 지휘 감독하도록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진상규명만 말하면 진상규명 소위원장인 제가 진상규명국장이랑 조사 일과장이랑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그야말로 진상규명을 위해서 온 힘을 던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정부가 이것이 부담스러웠는지 또는 이유가 뭔지 알 수는 없는데 이것을 갈갈이 찢어놓고 소위원장은 빠져라. 그 다음에 진상규명국장은 기획조정실장이 일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가지고 조사 일과장하고 협의해서 일을 처리해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특별법 정신에 완전히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기획조정실장 제도를 두는 것 자체가 특별법에 반하는 것이고 특별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소위원장이 각국의 업무를 직접 지휘 감독하도록 규정해라. 이것이 특조위의 강력한 입장입니다.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조사할 대상 자체가 공무원들과 또 유착돼 있는 예. 기업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혹은 유관 단체들 이런 사람들 주로 이제 조사를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럴 겁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사실상 독립기구를 만든 이유가 공무원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인 조직을 만들어야 될 거고 공무원이 그 조직에 파견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독립기구가 활동하는 걸 말 그대로 그냥 지원하는 정도의 그렇습니다. 역할에 예. 머물러야 되는데 예.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공무원들이 오히려 핵심 주축이 예. 되고
그 유가족이라든지 야당 뭐 여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은 그냥 허울 뿐인 이런 예. 상황이 지금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단 이게 상임위원이 여러 분 계시다 보니까 이게 금방금방 정리는 안 되는데요. 유가족 추천 위원장이시고 여당 추천은 부위원장. 부위원장은 소위원장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야당 추천은 진상규명 소위원장, 예. 대한변협 지명은 안전사회 소위원장, 그다음에 대법원장 지명은 지원 소위원장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소위원장, 그러니까 부위원장 빼고요. 그러니까 야당 추천, 대한변협 지명, 대법원장 지명 요 세 소위원장이 실제로 특조위의 업무를 직접 관할하도록 하는 것이 특별법의 정신이고 그것에 맞춰서 시행령을 만드는 게 의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소위원장,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진상규명국장을 지휘해서 진상규명 활동을 매진하고 그다음에 안전사회 소위원장은 안전사회국장을 지휘해서 안전사회를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 개혁 방안들을 만들어내고 지원소위원장은 지원국장을 지휘해서 피해자들, 뭐 유가족들을 포함해서 피해자들과 만나서 피해자들을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향후 이러한 혹시라도 이런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피해자들을 대우하고 할 것인지를 그런 안들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게 지금 정부의 해수부의 시행령 아닙니다. 한마디로 해서 정부가 그 특조위를 자기들이 장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해석이 예. 되는데요. 정부가 이렇게 특조위 활동을 자꾸 막으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도 궁금한 부분인데요. 일단 정부가 공식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서 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이게 특조위가 활동을 시작하면 아무래도 이제 정부 기관이나 공무원들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국민들도 예상하시듯이 구조 과정에서 왜 이런 문제가 있었는가, 왜 구조에 무능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공무원들 구조 해경이라든가 구조 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나타난 여러 가지 상황들 중에 정부에게 탓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좀 견디기 힘들지 않아서 그럴까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그거는 좀 짧은 생각이 아닐까 보는데요. 왜냐하면 초기에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세월호 특조위가 만들어진 것은 이 세월호 참사를 딛고서 새롭게 나아가자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건데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의 일정한 잘못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자체를 탓하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그 정부나 공무원들의 잘못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한다기보다 이게 대통령 책임 문제가 제기될까 지금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소위 사라진 7시간 얘기도 있고 그 당시 청와대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특조위가 활동을 하게 되면 조사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건가요? 글쎄요, 그 부분들은 이제 언론이나 여러분들이 제기하기는 하는데요. 저희는 원칙적으로 그 활동에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것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면 그 조사 활동을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야당 반응은 어때요? 지금 저 특조위 위원장이 직접 농성까지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야당은 그 전에도 보면 그 이 특별법 가지고 협상할 때도 계속 여당에게 좀 많이 질질 끌려다녔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야당이 이렇게 좀 속 시원하게 뭐 못하는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는 그래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 시행령이 문제되고 나서 야당은 나름 열심히 그 싸워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일단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재인 대표가 예. 여야당 대표를 만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위원장에게 흔쾌히 그 만남을 요청하셔서 저희가 만났고요. 그래서 그 저희 뜻을 그 전달하면서 좀 더 이 시행령이 폐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사 부탁을 드려서 그 문재인 대표께서는 열심히 그런 입장을 밝히시고 지금까지 쭉 일관되게 입장을 견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세월호 특위가 당내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성엽 의원이 이제 그 당내 특위위원장인데 그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의 소속입니다. 그 해수부 장관 국회에 불러서 업무 보고도 받고 이러면서 좀 그 시행령 추궁도 하고 그런 상임인데 거기에서 그 적극적으로 예, 지금 그 문제제기하고, 이석대 위원장 그 농성한 뒤로 야당에서 지금 혹시 지지 방문, 격려 방문 오신 분들이 있나요? 예, 제가 방금 말을 빼먹었는데 정의당 비록 소수당이지만 정의당에서도 정의당에서는 뭐 그 전부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고 대응을 하고 있죠. 그 세월호 시행령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입장도 표명해주고 계시고요. 어제 천호선 정의당 대표께서 그 방문해서 그 지지 격려를 해주셨고 또 박원석 의원께서 와주셨고요. 오늘 그러니까 화요일 4시에 그 유성엽 의원,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위위원장이신 유성엽 의원이 위원장을 만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내일쯤, 그러니까 29일 날, 수요일 날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당 대표단이 방문해 주실 거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뭐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그 아무래도 그 진보적인 그 정당들이 굉장히 그 전부터 적극적으로 많이 활동을 했고요.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국민들이 봤을 때 좀 답답한 행보를 많이 보였기 때문에 뭐 이번에 좀 시원하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우리 이혜령 소장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요. 그 이 세월호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다른 그 종교 단체도 있지만 제일 가까운 게 지금 천주교 쪽이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뭐 천주교가 열심히 그 세월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그 뭐 천주교도 사실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그 천주교의 기본적인 그 입장이라고 할까요? 존재하는 이유가 어려운 이들, 울고 있는 이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그들이 하는 말을 귀하고 듣는 것이 이제 사실은 그 천주교 인들의 책임이고 의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갑니다. 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다른 종교에 비해서 그 상당히 천주교 쪽이 제일 그래도 적극적인 그런 인상이 들어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시청자분들도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뭐 다른 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보여졌다면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 세월호 참사가 지 1년이 이제 지났어요. 얼마 전에 그 4.15 1주년도, 4.16 1주년도 지났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 정부 차원에서부터 지금 뭐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도 자꾸 막으려고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국민들에게 이제 그만 좀 지겹다. 약간 이런 그 분위기를 자꾸 유포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래서 그런지 일각에서 사람들이 또 지겹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또 실제로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야말로 사실은 저도 이제 유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수도회에 그 수녀님 한 분이 실제로 조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가족의 심정이 사실은 되고 있는데요. 안타깝죠. 그러나 그렇게 이제는 그만하자고 하는 분들의 심정도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진도 팽목항 여러 차례 가봤는데 그 진도에 계신 분들이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살기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표현하실 때 참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분들이 살기 어려운 거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살기 어려우니까 이야기 그만하자 하고 만약 덮어버린다면 이 문제는 영원히 반복될 것이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암담한 미래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덮어둘 수는 없죠. 그만할 수도 없고요. 예. 수녀님이 그동안 그 유가족들이랑 굉장히 예. 많이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지내신 걸로 들었어요. 예. 그 유가족들 지금 가까이서 이렇게 접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유가족들의 유일한 목소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직 우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알고 싶은 것뿐이다. 그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이 유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왜 우리 아이들이 죽었는지, 왜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지 그걸 알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국민의 한 입장으로서 알고 싶어요. 왜 그런 참사가 일어났으며 왜 304명이나 되는 희생자가 발생해야 되는지 304명뿐만이 아닐 수도 있죠. 네, 1년 정도 지났으면 유가족들 입장에서도 이제는 좀 잊어야만 당신들도 정신적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유가족들 내부에서도 예. 일부 그 언론을 보니까 예.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수의 목소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목소리들을 많이 부풀려서 또 언론에서 그렇죠. 보도를 하고 예. 있는 것도 보이던데. 이제는 그만하자라고 하는 분들은 아주 소수이고요. 특히 어린 아들, 딸을 잃은 단원고등학교 학부모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알려면 특조위 활동이 일단 제대로 돌아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아마 유가족 이제 가족 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 장면을 보셨겠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정부의 시행령 안을 보니까 이거는 진상규명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우리는 확신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가족 대표위원회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법 잘 모르지만 그 시행령 안을 보니까 이거는 진상을 덮어버리겠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안은 국민의 입장에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유가족들도 이 시행령 보고서 굉장히 분노를 많이 그렇죠. 하셨겠네요. 만약 이 시행령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은 영원히 진상은 밝혀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유가족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보니까 유가족분들 중에서 일부는 뭐 자살 시도도 예. 그 전에 하셨던 것 같고, 네. 정신적으로 뭐 트라우마에 상당히 많이 시달리신다고 들었는데, 예. 실제 어느 정도인가요? 가까이서 보시고. 그래서 걱정스럽습니다.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쌍용 자동차 문제도 일부에서는 그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사실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 해고된 분들이 아무도 자신들을 예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자살 행렬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천주교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포기하는 이것만은 중단해야 된다는 그 판단 하에 적극적으로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 사실은 세월호 유가족들도 할 거 다 했거든요. 도보순례도 했고 삼보일보도 했고 단식도 해봤고 삭발도 했고 여러 가지 다 했는데도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그냥 내 목숨 내놓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지금 몇 분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특히 수녀들은 지금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만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나 정말 이제 가족들 중에는 이제는 정말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교황께서도 지난 3월에 그 우리 천주교 대표단이 방문했을 때 그 네. 세월호 문제 어떻게 됐느냐 예. 그 물었다라고 제가 들었었는데 예. 그 뭐 거기에 대해서 그 이후에 혹시 뭐 진전된 얘기는 못 들으셨나요? 작년 12월까지 그 주교회의 의장을 하셨던 강호일 주교님께서 예. 이제 그 현재 상황을 잘 설명하셨다고 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일단 구성은 됐지만 전혀 활동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대답을 하셨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교황님께서 세월호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이셨다는 것을 가서 유가족들에게 전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당연합니다. 꼭 특별히 제가 많은 관심 가지고 있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꼭 전해달라는 이 말씀을 표현하시면서 교황님께서는 여전히 이 세월호 문제가 하루빨리 유가족들에게 진정한 치유가 이루어지는 그 해결 방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교황께서 직접 가서 전화라고 말씀을 그럼요. 하셔서 결국 이게 언론에 그렇죠. 보도가 된 거군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좀 절망적이에요. 그렇죠. 예, 정부에서 지금 조금 전에 그 우리가 얘기를 나눴지만 권영빈 위원장님이랑 소 위원장님이랑 근데 정부에서 지금 집요하게 지금 이 특조위 활동도 막고 그 전에 뭐 구성할 때부터 특별법 만들 때부터 굉장히 지금 애를 먹였잖아요. 유족들을. 그러다 보니까 유족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이제 하나도 없고 특조위 활동은 제대로 출범도 지금 못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절망하시는 분들이 꽤 나올 것 같은데요, 진짜.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또 여러 장소에서 유가족들을 만났을 때 그 유가족들께서 한결같이 하신 말씀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가족 여러분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저희도 끝까지 함께 할 것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끝으로 두 분께 제가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런 질문 받으면 참 난감하긴 한데. 저희 특조위 위원장이 정부 기구의 흔히 말하는 이제 장관급 기관장인데 사무실을 박차고 나와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더 이상 정부의 주는 시행령안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행동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저희 상임위원 박종훈 상임위원이나 저나 그다음에 기타 비상임위원들 일부 위원장의 농성에 지지하는 뜻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농성을 하면서 시민 속으로 들어와 보니까 여기가 시민이 불러서 나왔구나. 국민이 우리를 여기에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역시 그 시행령 폐기를 원하는 특조위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그 마음을 계속 이어나간다면 뭔가 길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정부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시행령을 밀어붙이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 그때는 또 우리 특조위는 그 시행령을 거부할 겁니다. 거부하고 우리가 특조위가 싸워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다만 특별법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특별법에 반하는 시행령은 거부하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치지 마시고 힘을 내주시면 저희 특조위는 앞장서서 열심히 싸워나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녀님도.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께 좀 호소하고 싶습니다.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에서도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어떤 잘못이 있을 때 그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끝까지 처단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고쳐나가겠다고 하면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부처에서 혹은 해당 기관에서 잘못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진실을 좀 밝히고 사실 밝히고 국민 앞에 용서 청하면은 저는 우리나라 국민이 다 함께 용서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런 길만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성장하고 또 살아나갈 수 있는 온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유가족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저희 이 수도자들, 종교인들 끝까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릴 거고요. 국민 여러분들께도 우선 특별히 특조위께서 그 이석태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기자회견 하시고 농성 돌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굉장히 유가족들에게 힘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요. 국민 전체에게도 아주 사실은 큰 희망을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조위 여러분들 제대로 된 그 특별조사를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성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들, 진실을 원하는 국민들, 또 양심에 따라 살고 싶은 국민들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월호 참사 특조위의 처지를 보면 해방 직후 반민특위가 떠오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파를 척결하기 위한 반민특위 활동을 결사적으로 막았고 이 바람에 민족정기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또한 세월호 참사 특위를 무력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특조위 활동은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권의 안위와 연결시켜 방해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의 안전보다 정권의 안위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하러 가시게요? 근데 어디로 가는 거지? 네, 인터넷 검색창에 내 투표소 찾기로 검색하셔서 지역과 생년월일, 이름을 입력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였지? 기억이... 투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테니 잘 따라해보세요. 먼저 투표 사무원에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그리고 투표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선거인 명부에 서명해주세요. 서명이 끝났으면 다음 투표 사무원에게 가셔서 투표용지를 수령하고 기표소로 가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니 기표대가 바뀌었네? 예리하시군요. 지금 보시는 건 더 밝은 분위기를 위해서 새롭게 제작된 신형 기표대입니다. 신형 기표대는 측면으로 정렬되고 다른 유권자와 충분한 거리가 유지되니 비밀 투표의 원칙에 지장이 없습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기표대도 별도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 그럼 들어가 볼까? 기표대가 뚫려있네? 난 그래도 가려주는 게 좋은데. 아직 어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림막이 준비되어 있으니 원하시면 현장에서 요청해주세요. 그리고 기표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으니 꼼꼼하고 신중하게 잘 기표해주세요. 기표를 마쳤으면 반으로 잘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시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투표하기 어렵지 않죠? 더 많이 참여해주세요.